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편 제3보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것은 제3보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인 상해보험인데 이 상해보험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차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3보험이 뭔지 제3보험의 개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적인 특성,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죠. 예를 들면 뭐 의료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렇게 실제 들어간 치료 비용을 보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죠. 입원 일당 뭐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우리가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요 자체를 물어보는, 그래서 종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보증보험의 성격은 없지요.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성격이 모두 없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모두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하고요. 사고나 질병에 의한 제3자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제3자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런 지문을 넣는 거죠. 제3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제3보험의 개념이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제3보험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해보험이 있고요.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사고, 요거는 손해보험에서 저희가 상해를 정의할 때 썼던 중요한 3요소였죠. 그걸로 인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고, 질병보험은 외래가 아닌 것이죠. 몸 안에서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입원 또는 수술 또는 통원 같은 것들을 할 때 그거를 보장하는 것이 질병보험이고요. 간병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 불능이 되거나 또는 인식 불능이 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간병보험이에요.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정의를 써놓고 얘는 제3보험 중에 누구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성 정의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제3보험의 종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해서 이 세 가지 말고 이제 하나를 끼워 넣어서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연금보험 아니고요.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이행보증보험, 퇴직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제3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밑에 보시면 다음 중 제3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거는 종류를 물어보는 거지만 결국 보상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이건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밑에 보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이거는 배상 책임 담보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틀린 지문이고, 두 번째, 해외여행 중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색비용,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죠. 세 번째, 골프 연습 중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자, 골프 연습 중 상해잖아요. 어쨌든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되는 그런 항목이고, 중증 치매로 간병비를 보상한다. 자, 중증 치매는 이런 상해나 질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인식불능 또는 활동불능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간병비, 이건 어디서 보상하는 거예요? 간병보험에서 보상하죠. 요거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종류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글자 그대로 각각의 보험 이름들 중에서 아닌 거를 고르는 문제, 또 정의를 써놓고 누군지를 찾는 문제, 그리고 보상 내용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종류가 아닌 걸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법령상 지위 한번 볼게요. 제3보험은 하나의 독립된 보험 종목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하나의 보험이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의 일부다, 뭐 손해보험의 일부다 틀린 거예요. 별도의 보험 종목이고요. 얘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죠. 보험업법하고 보험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제3보험의 정의가 신설이 됐고요.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1965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게 됐고 1997년 7월에 우리나라 상품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3보험의 범위를 세 가지로 확정한 것이죠. 상해, 질병, 간병으로 확정을 했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상호 겸용하도록, 그래서 손생보사가 겸용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보험만 취급할 수 있다, 손해보험만 취급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하나 더 기억하실 건, 그러면 제3보험만을 취급하는 회사는 가능하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용한다는 그 조항 꼭 기억하시고, 제3보험은 상법상 인보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제3보험 자체는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보험계약법에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다, 의료급여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세부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보장 내용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목 자체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보험업법이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인보험 영역에 해당할 때는 이거는 보험업법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상법상 인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업법상 인보험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해서 보험업법과 상법 두 가지 기억하시는데요. 밑에 보면 제3보험만을 영유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죠. 요거 틀렸고요. 두 번째, 상법에 규정된 보험 영역으로 보증보험회사만 영위한다. 두 개가 틀렸죠. 예,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 보증보험회사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겸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요 지문도 틀린 거고,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허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보험업법 제4조 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험업을 겸용하려는 자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요거를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허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종목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개의 보험 종목을 같이 허가받을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지문으로 나올 때 요거를 좀 바꿔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허가를 받는다. 어디에?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는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허가를 다 받았다면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을 보시든 손해보험 모집인 시험을 보시든 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영역 이외에 제3보험을 지금처럼 하나의 편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손해보험 모집인의 자격과 제3보험 모집인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이런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둘 중에 하나를 다 받았다면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은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고, 시험 문제에는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는다.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손해보험은 주로 재산상의 손해가 원칙적인 보상 내용이죠. 그러나 신체상해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질병, 간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련된 보상을 하는 이런 이제 보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피보험 이익,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액이 있어야 되죠.
가액이 있어야 그 가액 대비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따질 수 있는데 임보험 같은 경우는 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만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은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자, 중복보험. 중복보험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손 보상을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을 똑같은 걸 두 개 들었다. 그러면 비례 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손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하니까 중복보험이 존재하고요. 재산보험은 실손과 정액을 같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손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보험은 존재하는 것이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왜? 정액으로 다 보상하기 때문에. 자,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재산보험에는 생명보험의 정액과 손해보험의 실손을 같이 보상하고 있는 것이고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은 뭐예요? 그 재산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누가 가지는 거예요? 재산의 소유주가 가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재산보험은 질병이든 상해든 간병이든 이것도 역시 임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정의하고 있다. 자, 요거는 개념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 보험을 비교하는 것은 시험에 이대로 나오진 않지만 지문들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산보험의 보상 방식인데요.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상에 관련된 것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 실손보장형만 개발할 수 있다. 또 거꾸로 정액보장형만 개발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모두 가능하고요. 자,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죠. 중복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례 보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담보가 있냐면 의료 실비, 치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벌금 담보 이런 것들은 초과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정액보상은 미리 정해진 급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입원 일당 또는 수술급여금 해서 수술 1회당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정액보상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자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비례보상은 사망과 후유장애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사망과 후유장애는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죠. 정액보상이에요. 틀린 거고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 만약에 입원 의료비라고 해서 입원 중에 발생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건 실손보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입원 일당이에요. 입원 하루당 얼마. 다른 표현은 입원 급여금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정액으로 하루에 얼마씩 지급되는 거니까 요거는 실손보상이 아니고 정액보상이 되겠죠. 실손보상은 여러 건을 체결하게 되면 중복보상 가능하다. 실손보상에는 중복보상이 안 되고 비례보상이 되는 거고요. 정액보상 같은 경우는 중복이 가능한 것이고 간병보험도 정액보상 방식 적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간병을 할 때 우리가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간병 횟수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면 정액도 가능하죠. 일단 간병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제3보험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제3보험은 실손도 가능하고 정액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액 보상 방식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해 주시고요. 자, 가입 제한 한번 보겠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였죠. 그러니까 재산보험에서도 역시 가입이 제한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알고 계신 거 뭐예요?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15세 미만인데 이거를 18세 미만자는 무효다. 틀린 거고요. 80세 이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다. 요거는 우리가 가입 제한이 약관상 무효인 것이지 얘를 보험업법에 요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약관은 어디에 규정받아요? 상법 732조.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것은 상법 보험편에 있는 것이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요 내용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만 15세 미만자의 입원 의료비, 암 진단비는 보상하는 계약이다라고 했는데요. 요 만 15세 미만자가 가입한 요런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망이 들어가지 않고 입원 의료비, 암 진단비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거는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나중에 암보험에 보시면 암보험의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암보험은 무효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보상 방식에 대한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통해서 보험 가입 제한 같은 것들도 종합 문제 중에 자주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개발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이 나중에 만기 환급금, 지급받을 환급금보다 납입한 것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할 수 있고요. 손생보 공통으로 보장성 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 계약이 만약에 상해보험이다. 이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 기간은 15년 이내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손생보 공통으로 제3보험은 전부 다 보장성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손해보험회사인 경우에 상해보험만 얘는 저축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질병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 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상해보험만 가능하고요. 간병보험은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제3보험의 일종이죠. 그래서 두 개로 개발 가능하다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간병보험은 반드시 뭐로만 해야 돼요? 저축성으로 하면 안 되죠. 보장성으로만 개발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손생보 모두 상해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상해보험을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손해보험회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3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해야 되고, 손해보험의 경우에 만기 15년 이내로 저축성 보험으로 상해보험만 가능하다.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제3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하는 게 원칙이고, 정액과 실손 모두 가능하고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장은 특약으로만 부과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주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병 사망은 주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질병 사망 보장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에 첫째,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여야 되고요. 보험 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요건, 보험료 납입한 것보다 환급금이 많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요건 앞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내용이에요. 손해보험 공부하실 때 앞쪽에서 같이 살펴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맨 밑에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요때 요 책임 준비금, 심지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뭐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책임 준비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3보험의 특징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은 기본계약으로 보장할 수 있다. 자, 심장마비는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그걸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이에요. 그럼 이 질병사망은 주계약으로, 기본계약으로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특별약관, 특약으로만 가입해야 되는 거죠. 틀렸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만기가 80세 이하여야 되는데 가입 연령이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만기가 80세 이하지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요. 맨 밑에 상해 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하는 경우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네, 지금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특별약관은 글자 그대로 희망하시는 분이 임의로 가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재산보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다면 이제 상해보험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 상해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해서 금전,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계약이다. 그래서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상해는 세 가지 조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상해 사고의 요건 세 가지가 있었죠.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요것도 박스에 있는 내용을 쭉 써놓고 얘는 상해 사고 요건 중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상해 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하고 하나 끼워서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나오는 지문은 필연성, 내재성,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필연성은 뭐에 반대예요? 우연성에 반대인 거고요. 내재성은 뭐에 반대예요? 외래성에 반대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봐주시고. 자, 우연성은 원인 또는 결과에 예견되지 않는 상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게 상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상해사고 요건 중에 누구냐 할 때는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 또는 결과에 예견되지 않은 상태로 상해사고의 핵심적인 요인, 얘는 누구냐? 우연성이다.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외래성은요, 상해의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해야 되고, 피보험자가 의도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자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있고요.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이걸 우리가 급격성이라고 하고,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신체 허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상해 사고의 요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특히 우연성의 정의는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입 금액 가액은 화재보험에서 많이 썼던 거죠. 그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최고 가치, 이걸 우리가 가액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가입 금액은 단순하게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되겠죠. 요거는 주로 재물보험, 그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을 때 가액, 가입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험에서는 가입금액은 존재하죠. 내가 얼마, 뭐 사망보험금 1억, 3억 가입한 금액은 존재하지만 가액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설정할 수 있죠. 1억, 2억, 3억 이렇게. 그런데 가액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 두 개를 바꾸어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입 금액과 가액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또 가액은 존재하는데 가입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험 가액 범위 내에서 보상 한도를 결정한다. 틀린 거죠. 왜 틀려요? 가액 자체가 없는데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가액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겠죠. 두 번째, 다수의 가입으로 비례 보상하는 경우 보험 가액이 아니라 회사의 보상 한도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비례 보상하겠죠. 왜냐하면 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중복 보상하고 실손 보상 같은 경우 우리가 중복 계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가액이 있느냐 없느냐 중심으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요 개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험자 대위, 대신 위임받아서 권리 행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위는 존재하겠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 날 다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위권이 가능한 것이고,
법률상 제한적으로 보험자의 대위권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제한적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의 제한은 있지만 대위는 허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피보험자의 동의 한번 살펴볼게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외자에게 보험계약 권리를 양도한다.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준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알아야 되겠죠. 이때도 역시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단체보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변경되거나 할 때 또는 피보험자를 그 단체에 또 속해 있는 종업원이나 아니면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담보로 하는 피보험자라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서면에 의한 동의는 생략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인의 사망인 경우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원칙인 것이고요. 예외가 요 경우가 예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여기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15세 미만자도 서면 동의하면 사망보험 계약은 가능하다. 이건 틀렸죠. 왜요?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서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계약 성립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족의 사망보장 시 또 간혹 가다가 배우자라고도 나와요. 배우자의 사망보장 시 피보험자 서면은 동의가 면제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네, 배우자든 가족이든 타인의 사망보험은 반드시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건데요. 보험 수익자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그 시험 문제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또는 수익자를 변경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계약자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요 계약자를 대신 피보험자 또는 뭐 법정 상속인 이렇게 바꾸어서 피보험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요. 그건 틀린 거예요. 수익자 변경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계약자에게 있다. 기억하시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수익자를 지정 변경한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피보험자가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피보험자가 동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보험자 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관련된 지문 한번 볼게요.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이거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두 번째,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 원한다면 가능하죠.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리는 누가 가진다? 계약자가 가진다.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중대한 과실에 대한 담보 한번 볼게요.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중과실을 담보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는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요거는 딱 요 지문이 나와요. 부담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건 틀리는 거고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 상해보험에서도 동일하게, 그래서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과실은 보상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자, 예를 들면 뭐 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는 보상하지 않지만 중과실은 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과실에 의한 손해도 보상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 정액 보장 상품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 보장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사망보험금 1억, 2억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후유장해보험금 장해 등급별로 나가는 거고요. 상해 진단비, 치료비가 아니라 진단 받으면 얼마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다면 정액으로 나갈 거고,
상해 입원비, 이건 이제 입원 일당에 해당할 것이고요. 상해 수술비, 이것도 수술급여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면 수술 일회당 얼마, 이런 경우에는 정액으로 보장을 하게 되고요. 상기 담보를 특화한 교통상해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고, 실손보장 같은 경우는 주로 입원비, 그 다음에 통원비인데 뒤에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해서 실제 내가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실손보장 상품이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뭐는 정액보장이다, 뭐는 뭐 실손보장이다, 이렇게 해서 보장과 그 다음에 정액인지 실손인지를 잘 연결한 거, 잘못 연결한 거,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소득을 감안해서 보상한다. 틀린 거죠.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고요. 후유장애보험금은 소득 상실을 감안해서 보상한다. 후유장애보험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뭐에 따라서 장애 급수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죠. 요거는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뭐에 따라서 가입금액에 따라서, 후유장애보험금은 뭐에 따라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상한다. 요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직업 등급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래서 상해 1급, 상해 2급, 상해 3급. 일단 여러분이 상해 등급은 3등급까지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4급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해 등급에는 4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1급 같은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 아주 위험이 적은 그런 근로자고요. 위험도 작고 위험이 작으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작을 거고요. 상해 2급 항공기 정비공. 그래서 사무직보다는 위험하지만 항공기 정비공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좀 특수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정비공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험은 덜한 편이겠죠. 그래서 중위험의 보험료도 중간이고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이분은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차 안에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 편이죠. 그러니까 위험도 크고 보험료도 많아요. 물론 상해 1급은 누구 정해져 있고요. 2급, 3급 전부 다 직업 같은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딱 찍어서 사무직 근로자, 항공기 정비공,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걸 벗어나는 직군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물어보긴 해요. 특히나 제가 빨갛게 표시한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몇 급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지문에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2급이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1, 2, 3급 중에 뭐가 제일 위험이 적은 거예요? 1급이 적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1급이 가장 위험한 걸로 지문에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람은 몇 급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는 사무직 근로자하고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위에 지문 한번 볼게요.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은 피보험자의 직업, 피보험자의 직무, 그리고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고요. 가족력, 치료 내역, 보험회사 사고 이력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직업, 직무, 상해 급수 이외에 하나를 끼워서 넣는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가족력, 치료 내역 이런 것들, 특히나 근무 연수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무 연수는 상관없다 기억하시고, 우리 급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가정주부는 상해 4급으로 우리가 구분한다. 틀린 거예요. 일단 상해 4급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사무직 근로자 1급,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3급 요거 중심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두 개는 기억해 두시고, 보험료는 누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3급이 제일 위험하죠? 3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급, 1급 순이다. 단체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단일률을 산출해서 적용한다. 왜 그래요? 그 단체는 그 내부적인 사람들을 등급 나누지 않더라도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율로, 이걸 우리가 단일률이라고 하는 거죠. 단일률로 적용해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보면 단체 상해보험은 상해 등급을 3등급보다 더 세분화할 수 있다.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더 위험을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지문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등급으로 적용한다. 단일류를 산출해서 적용한다. 이 개념도 역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보험에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매번 출제가 되는 단골 문제인데요. 뒤에 보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또는 거꾸로 없는 손해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여기 보상하는 손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쪽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는데 보상하는 손해보다는 오히려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사고 상해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입은 신체손해 당연히 보상할 거고요. 두 번째,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이런 신체 보조 장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의족도 보상해 준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여기 예외 사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상한다. 우리가 천재지변이 대부분 이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재물을 담당을 하는 그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뭐 화재보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보상 안 되는 줄 알아요.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여야 되니까 천재지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홍수라든지 벼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했던 어쨌든 상해사고는 보상된다. 이 지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지진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지진이 뭐예요? 천재지변이잖아요. 그걸로 입은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사망담보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면책이다.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중과실도 보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면책이다라고 한 것은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신체 보조장구가 제외된다는 것과 천재지변은 보상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첫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없는데 고의로 자해를 했다. 이건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거예요. 치료비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의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시험 문제 가끔 가다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이건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 경우도 보험금을 노리고 한 거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다만 수익자의 보험금, 요 일을 한 고의를 저지른 요 수익자의 보험금을 제외한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한 사람의 고의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상을 안 하는 건데 그 사람의 고의니까 그 사람 건 보상하지 않지만 남은 수익자들은 남은 보험금을 그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보험금은 각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것도 예외로 기억하시고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의는 보상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 앞에 중과실하고 합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중과실은 보상합니다.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뭐 재앙적에 포함하고요. 산후기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고요. 전쟁,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외국의 무력 행사 많이 나와요.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으로 인한 상해 보상하지 않고요. 밑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은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활동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째, 전문 등반. 밑에 우리 지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중에 입은 상해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전문 등반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암벽 등반을 한다거나 빙벽 등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등반, 전문적인 등반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등산은 보상하는 거고요. 글라이더 조종, 글라이더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리고 글라이더가 하늘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고 확률도 되게 높고 위험한 거예요. 보상 안 하고요. 마찬가지 개념에서 스카이 다이빙, 바다의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그 다음에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동호회 활동이라기보다는 위험이 굉장히 큰 활동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고요. 시험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보상한다 안 한다는 지문이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념 기억하시고, 두 번째 모터보트, 그 다음에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은 보상하지 않는 거죠.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터보트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또 하나는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거. 그런 전용 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운전 관련해서는 공용 도로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직무인 사람, 그걸 어부로 하는 경우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하고 똑같은 거죠. 어쩌다가 낚시하려고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배를 타는 게 그 직무인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해서 발생된 상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선박 승무원이 직무 중 상해는 보상한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랑 같은 개념이고,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면책이다. 시운전은 원래 면책이지만 공용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보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지문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로 실손 의료비 상해 입원 및 상해 통원 보장 상품이에요. 여기서 보면 요 실손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을 보상하지 않느냐? 치과 치료,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급여 의료비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건강보험이에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의료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이건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 의료비 경우에는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죠.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는 전에 환급이 예상이 되는, 환급이 예정되어 있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인공유산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영양제 투입 또는 호르몬 투여, 친자 확인, 불임검사, 불임수술, 성장 촉진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의 어떤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아까 우리 제외됐던 거 있죠.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보청기, 목발 이런 이제 신체 보조 장비 같은 것들을 구입하거나 대체하는 비용 보상하지 않고요.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 성형수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료와 무관한 재비용, 예를 들면 입원했는데 TV 시청료를 뭐 따로 내야 되는데 TV 시청료 이런 것들은 진료와 상관없는 비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의료비, 이거는 보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다시 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이것도 역시 보상하지 않는 것이고, 입통원 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악화된 부분 더 추가로 만약에 치료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특히나 시험에서는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 있죠. 이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내용은 좀 많았지만 우리 재산보험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상해보험의 기본적인 개념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부적으로 상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